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가 오창은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문학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생산하고 해석을 확장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던 그 시기에 광주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광주 현장에서 당시의 죽음과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아서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문학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미학적 관점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80년 광주를 문학적으로 기억하고 회고하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를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슬픔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은 개인적 감정으로 침잠이고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슬픔의 감각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임을, 우리임을 느끼게 됩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위태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픔이 복잡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제공한다면서 그런 슬픔이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환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관계성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슬픔이고 또 그 슬픔을 깊이 느끼는 작업 자체가 의미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작업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했었을 때 혹은 인권 운동을 얘기했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은 슬픔의 중요한 둥지 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슬픔의 기억이 40년 동안 마모되기도 하고 새롭게 생산되기도 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되돌아보는 어떤 시점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국가 폭력과 민주주의, 인권의 문제와 연결돼서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으로서 생산하고 또 해석으로서 확장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도정에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가 잊혀지고 있는 시대, 혹은 너무나 먼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광주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가 그것도 또 슬픔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관계성이 정치적 과제가 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 문학이야말로 어떤 감성적인 측면 속에서의 그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려는 작업은 1980년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억압되던 시기부터 2000년 새로운 세대가 광주에 대한 기억을 생산하던 시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소설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설가 임초루, 소설가 홍희담, 소설가 정찬, 소설가 김현수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임초루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설은 1984년 임초루의 작품으로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동행이라는 작품과 직선과 독가스라는 작품, 그리고 봄날, 사산하는 여름과 같은 작품입니다. 그중 광주를 형상화한 봄날이라는 작품은 임철우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봄날이 주는 따뜻한 이미지와 또 봄날로 환기되는 수많은 죽음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면서 아이러니적 효과를 낳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5월에 죽은 명부라는 인물로 인해서 살아남은 상주라는 인물이 정신분열증을 겪고서 괴로워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광주를 직접적으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내면적 고뇌, 내면적 고통, 그거를 이제 분열증적 상황으로서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어떤 공동의 작업이고 독자와 작가가 함께 참여한 일종의 공모적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주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식은 상주의 죄의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철우는 죄의식에 호적되는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마모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1980년대에 훼손된 육체와 정신을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상주에게 광주는 과거의 사건이면서 현실을 잡아당기는 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인간의 의식을 어지러운 낙서로 채워버리는 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신적 혼돈을 통해서 광주를 이야기하거나 발화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임철우 소설의 주요한 소설적 탐구 대상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비겁, 부끄러움, 죄의식이 광주 문제와 관련된 그의 소설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소설도, 봄날이라는 이 소설도 개인의 상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모두들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닫힌 공간에 자신을 내몰아야 했고 그 닫힌 공간의 의미는 한적한 기도원이거나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닫힌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쟁 중에 고립돼 있었고 항쟁 이후에도 수년간 고립된 채로 방치되었던 광주가 상주의 닫힌 의식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봄날에 데뷔되는 작품이 1987년에 임철우, 동일한 작가죠. 임철우가 발표한 수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주목하게 된 이유는 봄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상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금기시되던 광주가 공개적으로 얘기될 수 있었던 순간 상주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유적으로만 이야기되어 있어서 실체가 모호했던 이야기들이 수의에 이르러서는 항쟁 당시의 모습이 만세소리, 박수소리, 환호소리를 들으며 감동에 겨워 주먹으로 눈등을 훔쳐냈던 순간들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의 감옥을 파괴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나오고자 하는 어떤 고뇌의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이 이 작품에 그려져 있습니다. 임철우의 이제 비극적 세계관이 숨통을 트이는 이야기 서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980년대의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기억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혹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었었을 때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을
운유와 상징으로서 그려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좀 읽어보시면 1987년 이전의 광주 문제를 다룬 소설들은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설 형식이 방관자나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80년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 죄의식 속에서 죽지 못한 자의 번민이 주요한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위에 이르러서는 87년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드러납니다. 1988년 말에 이르면 광주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에 대한 도전이었던 때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1988년 13대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개최되고 광주가 복권됩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청문회는 1988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에 잠깐 실수한 것 같네요. 88년 11월 제13대 국회 광주 청문회에 이르러서부터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 이야기들이 공유될 수 있는 혹은 억압된 기억들이 다시 환기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 80년대에 변화된 상황을 임철우의 봄날이라는 작품과 임철우의 수위라는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텍스트로서 홍의담의 깃발이라는 작품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 깃발이라는 작품은 1980년대 당시에 노동자들의 사회적 부상이라는 부분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0년대의 사회과학적 이론적 성취가 문학적 성취와 연결된 작품이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깃발은 여성 노동자들이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혁명적인 의식들, 어떤 변혁의 의지 같은 부분들이 광주와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1980년 광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론적이고 어떤 지향적 배경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부상하는 새로운 계급들의 정치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깃발은 1980년대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광주의 슬픔과 연결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시대 정신이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되돌아보고 되새겨져 생각하는 내적 발화의 힘은 다소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시선에서 광주를 형상화했다는 것은 징후적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80년 광주가 소외된 하위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운명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곳이라면 여성 노동자를 호명하는 방식은 의도된 상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의도성은 약소자의 죄와이고 억압받은 자들의 저항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홍의담이 1990년대에 발표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작품인데 깃발과 좋은 대비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일상의 관점에서, 깃발이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일상 생활 속에서 광주를 바라보고 또 운동을 회고하고 찢겨진 삶들을, 상처받은 삶들을 추적하는 소설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항쟁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후 후유증으로 뇌가 손상돼 정신병원에 있는 사촌오빠 형철의 피해자 신고 문제에 깊이 관계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배상금보다 신고 자체의 의미를 두려워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를 옥죄고 여기서 고뇌가 시작됩니다. 자, 그 고뇌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설 속에서 형상화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형철의 기억이 오른쪽 뇌수에 이상이 생겨 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비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고 태양은 빛나고 꽃은 피어나고 주위의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데 어떻게 망월모욕과 정신병동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 멈춰진 기억들에 대한 비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시대를 아우르면서 광주를 그렸던 홍의담의 내면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살아남은 자들이 강박적으로 구현하려 했던 닫힌 광주에 대한 이해 방식을 차분하게 성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운명 공동체의 신성을 파괴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도 비춰줄 수 있는 행보의 변화이기도 한데요. 홍의담은 싸웠던 자들과 싸우지 못했던 자들의 내적 긴장의 와중에서 싸웠던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싸우지 못했던 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총구를 들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도청을 떠났던 이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광주의 공동체의 경험은 훼손된다는 사실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의담은 노동자의 당파성이라는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형철의 순수성을 고립시켰던 자신의 과거를 1990년대 방식으로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그 기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90년대적 특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가, 그러면서도 광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예술적 형상화에 고심했던 작가가 정찬입니다. 자, 정찬은 1992년 완전한 영혼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1980년 5월 당시 장인아는 인쇄소의 식자공이었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두 군인에게 총과 몽둥이를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그 폭력의 희생양이 돼서 불구가 됩니다. 장인아는 삶 목적도 의식도 중후도 없이 식물적 순수성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정찬은 이 장인아의 순수성을 주목하면서 작품을 밀어붙입니다. 기머거린 장인아는 91년 다시 5월이 찾아왔을 때 트럭의 크랙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그 부상으로서 트럭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비극적 삶을 마칩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서 존재했던 장인아의 비극적 죽음은 어떤 측면 속에서는 광주의 비극적인 형상화, 내지는 광주의 비극적 상황을 장인아라는 인물에 대비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찬은 광주와 연결된 한 피해자를 그림으로써 현실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이 아닌 고결한 인간의 위대함을 그리려 했습니다. 그 고결함은 5월 광주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저항하고 자책하고 희망을 갈구하는 인물들이 이제까지 광주에 투영된 얼굴이었다면 장인아는 마치 현실 세계를 초월한 인간의 얼굴, 순수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얼굴로 그려집니다. 소설가 정찬은 장인아를 통해 우리들의 좌절과 피투성이 역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 역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절대적 순수의 공간을 보고자 했습니다. 정찬도 홍의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장인하와 지성수를 대비시켜 광주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표상으로서의 지성수와 순수의 표상으로서의 장인하, 이들이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80년 광주의 보다 비극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광주가 지성수로만 구성되었다면 정찬이 찾아낸 광주는 장인하를 포함한 원형질로서의 인간의 모습과 가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찬의 또 다른 작품이 1995년에 발표한 슬픔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영국 배우 박웅형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독특한 소설입니다. 피해자적 관점 속에서만 작품이 그려졌다면 가해자였던 박운영을 작품 속에 등장시킴으로 해서 80년 광주의 다른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작가적 의도가 보여집니다. 관점에 달리해서 재구성된 서사,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사람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예술적 부원 혹은 예술적 형상화를 그리려 했던 정찬의 고뇌가 이 슬픔의 노래라는 작품에는 투영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는 권력에 의해 인간에 파괴되도록 강요되었을 때 운명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하는가를 예술가 소설, 영국과 연결된 소설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극의 극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거는 어떤 측면 속에서는 제의성, 어떤 의례적 측면들을 갖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찬에게 광주는 제의성을 지닌 대상이고 살풀이를 통해 생명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대상입니다. 총을 들었던 자와 총을 들지 못했던 자,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일상인과 예술가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곳에서 사건과 대면하는 인간의 본령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본령에 가닿기 위해 정찬은 연극이라는 예술적 장치를 활용하고 80년 광주를 미학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의 시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광주를 바라보는 또 다른 예술적 시선이기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적 측면 속에서 봤었을 때 김현수라는 작가는 1970년생 작가이기 때문에 포스트 5.18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현수의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문학적인 성취로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로서 이 작품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깊은 슬픔의 상처를 되새기게 하고 80년 5월 광주가 한국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은 광주가 고향인 한 가족이 경상도의 소읍인 김천으로 이사한다는 설정에서 시작합니다. 설정 자체를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김천에서 광주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또 전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상도로 옮겨서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뿌리 뽑힌 가족은 그 사연이 있는데요. 이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는 1980년 5월 당시 지방신문사 문화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극적인 진압 이후 경상도의 이 작은 도시를 광주의 대척지로 삼아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지식인의 삶을 버리고 평범한 상인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비겁함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이 가족은 지역사회에 융합해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가슴 속을 헤집어 놓지는 못할 즈음 둘째 딸 유은재의 가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유은재는 이 소설의 사실상 화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은재의 가출은 선생의 학생에 대한 가혹한 폭력이 원인입니다. 소콜라라는 별명을 지닌 국민윤리 선생은 빼갈보다도 더 독한 전라도 아이 유은재에게 감정이 실린 폭력을 가합니다. 그 감정은 은재가 전라도 아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 오히려 이 소콜라라는 국민윤리 선생입니다. 윤리 선생은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연로한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해서 희민체전에서 효부상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콜라의 고정관념은
보편적인 한국 사람이 지니고 있는 타자에 대한 편견의 깊은 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는 38 따라지라는 월남민의 자식으로서 경상도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이주한 것이나 내지는 북녘 땅에서 이주한 것이 같은 존재 조건인 거죠. 그런 그가 오히려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어 은재 가족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콜라는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 광주를 망각함으로써 광주에 대한 칼날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이라는 시적인 제목도 상처의 가학성과 순환성을 동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80년 광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상처의 이미지를 아프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돋보이는 5.18 민주화운동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영기의 풍문만으로 전해들었던 80년 광주 학살의 경험이 구체적 실감으로 새로운 세대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소설은 2002년에 출간되었음에도 2020년에도 현재성을 지닌 의미 있는 작품으로 두루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가 김현수의 사회적 상상력이 맺은 결실이 작품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소설이 획득한 광주 관련 소설의 한 성취가 이 작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다시 40년을 거슬러가 1980년 5월에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가 느껴야 했던 고립감,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력에 대한 공포는 광주를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습니다. 리나 레위는 운명의 상호 우전성은 하나의 집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고립된 장소에서 사람들은 상호 우전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꼬민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고 해방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동체 구현을 했던 소중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폭력은 생명의 의지를 가진 인간들을 오히려 더욱 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주디스 버틀러도 위태로운 삶에서 관계성에 주목해 처음부터 타인의 세계에 넘겨지는 몸에는 그 세계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고 몸은 사회적 삶의 용광로에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역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조건이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은 사회적으로 강인된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이 현실에도 이어져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진행형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광주의 경험은 국가폭력에 맞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소중한 꼬민의 경험으로 의미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역사적 맥락에서 1980년 5월 17일에서 시작되어 5월 27일 제24단 병력이 광주를 점령하기까지의 10여 일이 가지는 의미는 언제나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사회학적 의미에서 중층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는 본원적입니다. 삶에 대한 본원적 의지가 동일자로 인식했던 인간에 의해 처참히 유린됐던 경험은 기억되고 또 기억으로서 생산되고 계승돼야 합니다. 문학이 인간을 해석하고 변혁시키려는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면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진실은 움직이는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초루, 홍의담, 정찬, 김현수는 광주와 연결된 문학적 상상력의 확장에 고군분투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광주에 대한 논의와 형상화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억압을 받지는 않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문학적 형상화의 경신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기억의 생산, 해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정신적 무감각에 훈육된 주체들의 의지가 미시적 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또 역사의 어두운 그늘이 응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어둠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둠으로 국한되는 순간 우리 모두 응달이 되고 맙니다. 그 구체적 장소에서 인간의 의식, 무의식에 대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방의 경험, 꼬민의 경험은 기억의 생산과 해석의 확장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